소련과 러시아가 70년 동안 키워온 최강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핵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진 인간 병기, 전쟁이 나면 적국 수도 깊숙이 들어가 지휘부를 찍고 핵미사일 기지를 날려버리도록 설계된 부대. 1979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궁전을 40분 만에 장악했습니다. 최정예의 경호부대 수백 명이 쓰러졌고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작전은 끝났고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이 이름을 신화로 기억했습니다. 스페츠나츠. 그런데 2022년 이 신화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졌습니다. 잠입조가 체포됐고 공수작전은 실패했고 최정예가 전면전에서 갈려나갔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부대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전쟁용이 아니었던 걸까요? 오늘은 러시아가 숨겨온 그림자 군대 스페츠나츠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폭풍 333호 작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지도자 하피줄라 아민을 제거하고 자기들 꼭두각시로 갈아치우려 했습니다. 문제는 경호태세가 너무 단단했다는 겁니다. 아민은 다룰라만 궁전이라는 요새에 있었고 최정예 경호부대가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련 군부는 고민했습니다. 정규군으로는 뚫을 수 없다. 스페츠나츠가 투입됐습니다. 알파그룹과 제넷그룹 대원들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분 만에 궁전을 장악하고 아민을 사살했습니다. 경호부대 수백 명이 쓰러졌고 소련 측 손실은 20명 안팎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 스페츠나츠는 신화가 됐습니다. 특수작전에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소련은 그날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길 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츠나츠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은 독일 점령지 후방에 파르티잔, 쉽게 말해 게릴라 부대를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철도를 끊고 통신선을 자르고 장교를 암살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련 군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를 만들면 어떨까?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사 이론가 미하일 스베치니코프.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규군으로는 서방의 기술력과 핵우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후방 심장부를 물어뜯는 특수부대가 필요하다. 그의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론을 실행할 국가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스베치니코프는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총살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베치니코프가 총살당한 직후 소련 군부는 그가 남긴 후방 교란 노트를 탐독하며 스페츠나츠를 설계했습니다. 피로 설계된 부대. 이것이 스페츠나츠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시자는 총살당했지만 그의 유령이 만든 부대는 반세기 동안 세계 곳곳을 뒤흔들었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유럽 곳곳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강박에 빠졌습니다. 나토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부숴야 한다. 1949년 정보총국 GRU 산하의 비밀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임무는 단 하나, 전쟁이 터지면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해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957년에는 더 무시무시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전선 후방 750km까지 침투해서 미군의 퍼싱, 서전트, 랜스 같은 핵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부대가 편성됩니다. 이 부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핵전쟁을 전제로 한 절망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암살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스페츠나츠가 다른 특수부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 보병처럼 방어선에 서는 병력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적국에 잠입해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활동합니다. 통신망을 파괴하고 발전소를 끊고 철도를 마비시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동시에 암살과 테러를 수행합니다. 임무 목록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적 지도부와 장성 암살, 대사관, 공항, 발전소, 방송국 장악, 적 핵무기 운반수단과 조기경보 레이더, 지휘소 파괴. 이건 정규군의 법과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스페츠나츠는 한 부대가 아닙니다. 러시아식 특수부대의 총칭입니다. 미국의 델타포스나 한국의 707 특임대처럼 하나의 독립부대가 아니라 러시아 곳곳에 흩어진 특수부대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크게 5가지 계보로 나뉩니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근위대 소속이 있습니다. 대표 부대가 오몬입니다. 폭동 진압용 전투경찰입니다. 국내 정치 질서 유지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FSB 소속 부대가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알파그룹입니다. GRU 소속 부대가 있습니다. 무려 7개나 되는 독립특수 목적 여단이 해외 작전을 담당합니다. 특수작전군 SSO 소속이 있습니다. 2012년에 신설된 부대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건 자슬론입니다. 해외 첩보기관 SVR 소속입니다. 러시아 정부조차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5계보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부정. 책임은 언제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스페츠나츠는 10년간 활동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산악지대 깊숙이 침투해서 무자헤딘 지휘관을 암살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미국이 지원한 스팅어 미사일 운용팀을 추적했습니다. 야간 기습, 마을 포위 후 저항 의심자 일괄 체포와 처형, 지뢰와 부비트랩 설치, 영웅의 전설 뒤에는 피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권단체 보고서와 생존자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스페츠나츠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94년 체첸 전쟁, 러시아가 체첸을 침공했습니다. 스페츠나츠가 선봉에 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게릴라전에 고전했고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폭풍 333호 작전처럼 요새를 기습하는 건 잘했지만 산악지형에서 숨어서 치고 빠지는 적에게는 약했습니다. 1999년 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츠나츠가 어떻게 싸웠는지 봐야 합니다. 도시를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무차별 포격 뒤에 건물 하나하나를 수색하며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실종시켰습니다. 그로즈니 포위 폭격 후 스페츠나츠와 내무부 특수부대가 잔해 속을 이동하며 보이는 대로 사격했다는 생존자 증언도 있습니다. 학자 니콜라이 미트로히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체첸에서 러시아 군과 치안기구가 일상적으로 살상에 익숙해졌다.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이는 잔혹한 시가전 패턴이 체첸에서 연습된 것이다. 체첸은 우크라이나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대테러 작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페츠나츠가 세계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들입니다.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체첸 무장단체가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을 점거해서 약 70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협상 대신 알파그룹을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극장 내부까지 가는 통로가 너무 좁고 사이에 폭발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알파그룹 지휘관이 결정을 내립니다. 건물 환풍 시스템을 이용해서 극장 내부로 마약성 가스를 살포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질들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방독면을 낀 알파그룹 대원들이 테러범을 처리하는 동안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질 중 67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140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성공이라는 말, 그게 러시아식 구출이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질입니다. 그런데 인질이 수백 명 죽었습니다. 알파그룹 지휘관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작전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작전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는 국가 통계에서 부수적 피해라는 단어 한 줄로 처리됐습니다. 이 부대는 인질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사건을 끝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2004년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슬란 인질 사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질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학교로 난입해서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였습니다. 스페츠나츠가 학교를 포위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츠나츠가 즉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장갑차와 전차, 심지어 헬기까지 데려와서 건물 전체를 폭파시킬 것처럼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테러범들은 대부분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인질이 314명 사망하고 700명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푸틴은 작전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죽어나간 아이들의 숫자는 부수적 피해라는 단어로 처리됐습니다. 이 부대는 협상 대신 지워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페츠나츠의 훈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대가 만들어지는지 선발 과정부터 극단적입니다. 입단 테스트에서 후보가 경험 많은 스페츠나츠 병사 4명에서 5명에게 둘러싸입니다. 맨주먹, 발, 몽둥이로 공격을 받습니다.
버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산악 행군, 침수 상태 행군, 수면 박탈, 혹한과 혹서 노출, 반복적인 고공 강화, 실탄 근접 사격 훈련, 방탄복을 입고 실탄을 맞는 훈련도 있습니다. 합격률이 10%에서 15%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가혹행위입니다. 디에드롭시나 선임병 학대 문화입니다. 스페츠나츠에서는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옥 같은 훈련과 학대를 견디면 초인이 된다는 것은 영화적 판타지입니다. 현실의 스페츠나츠 병사들은 전장에서 동료를 믿기보다 상관의 눈치를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 명령이 올 때까지 대기하다 몰살당했습니다. 학대로 만들어진 군대는 공포 앞에서는 강하지만 혼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페츠나츠의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현장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72시간 내 정권 붕괴를 목표로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스페츠나츠가 키이우, 하르키우, 호스토멜 공항 등에서 공수와 도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고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1979년 폭풍 333호 작전처럼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젤렌스키 암살 시도가 12번 이상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 탱크 잔해가 나뒹굴었습니다. 제45 독립특수정찰연대가 투입됐지만 우크라이나군에게 참패당했습니다. 스페츠나츠 기습조가 항구에서 전원 체포됐습니다. 잠입한 정찰원이 임무 시작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잡혔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전멸당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가전 도중에 8대 차량을 잃고 150명이 사망한 뒤 나머지가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은 동네 마트에서 도둑질하다 잡힌 최정예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페츠나츠는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전쟁용이 아니었던 걸까요? 기술적인 문제부터 봐야 합니다. 2010년대 이후 스페츠나츠는 겉모습만 미군을 흉내냈습니다. 멀티캠 전투복, 옵스코어 헬멧 같은 서방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지휘 체계는 여전히 경직된 소련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정보 자산의 부재입니다. 미군의 델타포스나 데브그루는 막대한 위성 정보와 드론 지원을 받습니다. 스페츠나츠는 사실상 눈먼 칼처럼 적진에 던져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원래 전면전과 거리가 먼 조직입니다. 정보 수집, 고위직 암살, 특정 시설 파괴 같은 은밀한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탁 트인 평지에서 전국토의 최고 경계 수준의 방공망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은밀한 침투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스페츠나츠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선 눈을 가린 채 던져졌습니다. 칼이 날카로운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왜 던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스페츠나츠의 역사적 위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련 시기 공식 선전 속에서 이들은 외국 특수부대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영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 구체적인 공로와 희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체첸, 그루지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지만 공식적 공로보다 비공개 손실과 전쟁 범죄 의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상병과 PTSD 병사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인권단체의 지적이 이어집니다. 공훈은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고 부상은 개인의 불운으로 처리되며 장애병사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들이 국가에게는 교체 가능한 고급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드러냅니다. 전후 평가에서 스페츠나츠는 3가지 얼굴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용감한 특수전 영웅, 전쟁 피해 지역에서는 공포와 실종, 고문을 가져온 부대, 서방 군사 연구자에게는 냉전형 특수전 교리의 마지막 잔재, 국가는 이들을 선전 영상에서는 영웅으로 소비하지만 실패나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 개별 범죄로 축소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츠나츠는 강한 특수부대라기보다 탈출구 없는 지정학과 체제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핵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진 절망적인 발상에서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체첸, 우크라이나를 거치며 영웅, 학살자, 체제의 하수인이라는 서로 다른 얼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암살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부대는 협상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전 영상에서는 영웅으로 소비되지만 실패하면 버려지고 학살이 드러나면 부정됩니다. 창시자의 피 위에 세워진 부대, 그 부대를 통해 체제가 저지른 일들은 기록되지 않고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